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 30명 늘면서 이번 주 초 50명 안팎에서 차츰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시설 재확진과 해외 유입자를 통한 재확산의 불씨는 여전해 보이는데요. 네, 앞으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등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 더 강화됩니다. 관련 내용 등을 박민선 서울대병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열흘 연속 두 자릿수, 사흘 연속 50명을 확진자가 이제 밑돌았습니다. 안심할 수는 없겠지만 수치로는 좀 진정됐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이전에 비해서 수치가 확실히 줄어서 긍정이긴 하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거 하고 무엇보다도 시작이 해외에서 시작이 됐는데 해외가 아직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조금 안심하기는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대구에서 0명 기록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가 7명 늘었고 제2미주병원과 CG 노인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일단 나온 상태고요. 경기에서는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자, 좀 어떻습니까? 집단시설 재확산 불씨가 좀 여전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조금 관리가 필요할 부분 같고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세가 확실하다고 할 때까지는 원래 새 부위, 그러니까 병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다중시설 이런 부분은 계속 집단으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잔존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갑자기 50명 이상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시가 이 확진자 주변 집단시설 표본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검사인지도 궁금하고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근본적으로 하던 것들은 지금 PCR 하시던 그런 바이러스를 찾는 그런 검사가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회복기의 항체가 잘 생겼나, 그러니까 항체가 생긴 사람들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증상이 없었어도 앓고 지나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무증상 감염이 많다고 볼 때 실제적으로 지역 사회에서나 지금 요양원 주위에서는 어느 정도 실제로 무증상 감염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늦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강화해서 그쪽은 좀 더 격리를 강화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수치로 보면 해외 유입 비중도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의무 격리 지침이 27부터였으니까 그 전에 입국한 분들에게서 이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랐는데 서울 서초구 칵테일바 관련 확진자라든지 뭐 자가격리 당일부터 사흘 연속 스타벅스를 간 분도 있었죠. 자,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또 다른 뇌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특히나 이제 유학하시던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젊은 연령층이 많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증상도 가볍거나 없을 수 있고 그에 비해서 바이러스를 내는 거는 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 있기보다는 조금 동선이 길어지거나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높아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네, 이런 사례들이 종종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본인 거주지에서 격리 중인 자가격리자 위반자에 대해서 안심밴드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완전히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지금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앱도 지금 강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치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알람이 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강화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것보다는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제 무시한다던가 없앤다던가 뭐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르면서 그거를 잘 체크 못했던 경우 이런 것들과 감별이 확실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스스로 좀 더 잘 지켜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가 더 이렇게 강화가 되는데 자, 불시 점검도 강화를 합니다. 자가격리자 수가 최대 9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좀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침 위반자들을 제대로 좀 가려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의문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공무원과 경찰이 동원이 돼서 만약에 지침 위반이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쓰고 있기는 한데요. 숫자가 아직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감소 추이에 있으면 좀 더 효과적일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도를 해보면
보면서 이제 또 문제점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래도 한 획이 그어지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확진자 수가 줄면서 지금 외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정부가 지금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생활 방역 체계로 좀 전환되는 데는 어떤 기준점들이 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것처럼 50명 아래에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거 하고요. 의료 체계 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로 보는 게 중환을 한 8%로 봐서 지금 치료자의 한 반 정도에 해당하는 선이 되면 어떨까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5 내지 10% 정도에 해당하는데 5% 아래로 넘어가면 그러면은 조금 더 생활 방역으로 가는 게 좀 더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총선이 지나고 부활절이나 이런 것이 지나면서 지금보다 조금 반 아래로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면 좀 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총선과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생활방역 수준으로 가면 좀 어떤 식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그럼? 지금에 있던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나아질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었을 네. 텐데 그런 분들이 조금 풀리고 무엇보다도 생활 방역 수준으로 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경제 사회적인 불안감 예.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영업자한테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조금 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조금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미국의 확진자가 49만 명을 넘었습니다. 좀 가파르게 늘던 신규 환자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점 근처에 도달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효과,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 정확하게 이제 미국의 네. 상황은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이제 교도소에서 얼마 전에 한 40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 그 이제 이 사진을 봤을 때 보면 거의 손 소독제라든가 이런 것도 구비되지 않고 네.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신경이 쓰여지면서 줄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강력하게 될 수 있다면 확실히 이제 주는 진정세로 갈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조금 추이를 좀 늦추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언제 또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은 예. 사실 미국은 인구가 워낙 많고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사회 경제적 수준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폭이 클 수 있어서요. 어느 방향으로 뛸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참 어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70만 명을 넘었는데요.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확진자 수가 다소 줄어드는 조짐을 보이면서 봉쇄 완화 움직임도 일부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불란서나 예. 아니면 이태리나 영국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네. 움직임 자체가 지금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의료 공급 체계가. 보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로 한다기보다는 원래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 친근한 거리가 좀 약한 나라, 북유럽 나라들이 네.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 핀란드랑 덴마크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나라들은 사실은 사망률이 4%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열게 되면 고령자의 사망이 좀 더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한 나라는 아직도 한 70명 정도 이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태라서 네. 조금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봉쇄 같은 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 당분간 뭐 해외 여행이라든지 뭐 해외로 출장 같은 것도 아무래도 또 당분간 좀 불가능하겠네요. 그거는 아직 지금 예. 어렵죠. 네. 지금 우리나라 네. 선에서 조금 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좀 느슨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해외 여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해외 때문에 뭐 네. 힘들다는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군요. 중국에서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환자로부터 4m까지 확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거든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2배에 달한다는 이 평가인데
글쎄요, 에어로졸 전파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뭐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네. 교수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네, 이전에도 더 멀리 간다는 그런 네. 것들도 있었어요. 네. 코로나는 아니지만 그렇기는 한데 지금 거의 다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침을 했을 때 날아가는 그런 최대 거리하고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마 지금 정도의 2m 거리를 두고 그리고 모두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잘 한다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치료약은 도대체 언제 나오냐 그렇죠. 여기에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데 지금 상황 개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치료제는 기존의 말라리아 치료제하고 또 요번에 그 에볼라에 대한 치료제가 그 효과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증 환자에 대해서 특히나 인공호흡기를 끼거나 아니면 에크모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중증 환자에 대해서 한 68% 정도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들이 네. 나오고 있어서 고무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19 백신 연구가 활발한 상태입니다. 1차 임상시험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긴 했지만 24시간 내 열이 대부분 내렸다고 하는데 네. 이런 상황들은 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500명 정도를 데리고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중국 자체만의 이 검사라서 실험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동양이기도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미열과 두통 같은 그런 경미한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고요. 보통 항체가 생기는 건 기본적으로 2주 이후부터를 봐야 되니까 항체 네. 성공률하고 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이걸 백신을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에 대한 기대를 사실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뭐 여러 언론이라든지 신문 같은 걸 보면 어떤 구충제가 또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구충제를 좀 사는 분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뭐 그걸 산다라고 해도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구충제에 대해서는 지금 예. 세포 수준의 그런 실험을 한 거라서 그 다음에 동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아주 갈 길이 좀 멀긴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구충제의 부작용이 오심, 구토, 설사, 또 피부나 눈의 염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그거를 쓰는 거는 아주 중증의 환자에 쓰는 것을 고민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중증은 네. 지금 바이러스를 증식을 억제하는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경증이나 예방을 위해서 쓸 목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쓰기에는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이 약간 면역력을 확 떨어뜨릴 수 있는 부작용들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권유하는 그런 시점까지 가지 전까지는 그런 구충제를 쓰는 것은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방적인 목적으로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예방이나 생각이신 거죠? 경증에 예. 쓰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네, 치료약이 좀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네. 오늘 총선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몰리시다 보니까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하는 게 좋겠는지 이 부분까지 좀 끝으로 짚어주시죠. 네, 저도 사전 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네.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손 세척도 잘 하고 거기다 네. 위생 장갑도 끼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을 안 쓰고 다 걷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래 지체하지 않고 천천히 내려오면은 그냥 바로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날은 아무래도 자가격리 중인 분들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총선 날은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 오늘 하실 수 있다면 사전 선거를 하시면 훨씬 좀 편안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스크를 끼고 또 손소독제와 네. 그 장갑까지 끼도록 돼 있으니까 좀 안전한 투표를 많이 하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